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아동입니다. 아동에서 출제 문제를 보시니까 출제 분석, 엄청나게 많죠. 아동의 출제가 매년 되고 있고, 2021년에 마유까지 신생아, 여성으로 신생아의 특징 중에 이제 마유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이제 그 특징을 보니까 98년도에는 비만, 약물 남용, 99년도에 자살, 비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만, 자살, 또 비만, 그리고 99년도에 흡연, 또 흡연, 그죠? 2000년 흡연, 청소년기, 그 다음 2001년도도 흡연이죠. 니코틴이니까. 예, 또 흡연, 담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우울이라는 것하고 그 PTSD가 나온 거예요. 강간상해 증후군으로서 PTSD. 그리고 2003년도에 ADHD, 그리고 폭력, 그 다음 2004년도에 집다. 이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나 하는 것들은 요즘 워낙 법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출제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 또 나왔죠. 집다 나오고 비만.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안전,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증 나왔습니다. 식욕부진. 또 2006년도에 자기중심적인 사고, 청소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B급인데 출제가 된 거죠. 이런 거고, 네, 그러니 2005년까지 계속 A급들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자, 2007년도에 이제 유아의 발달 특성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학령기하고 청소년기를 벗어나가지고 출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령 정기 뭐 이렇게 아동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고, 유아 발달 특성의 퇴행과 분노 발작이 출제가 되는데 이 유아의 발달 특성은 다음에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또 출제가 되죠. 그 다음 2008년도에 인지 발달 특성, 도덕 발달 특성, 이런 발달 특성이 유아의 발달 특성 또 나오고요. 자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도덕 수준이라고 해서 또 발달이 나오죠. 콜버그의 도덕 발달, 그리고 ADHD. 자, 2008년도에도 마지막 주관식 문제였거든요. 주관식 문제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심리 특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동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자, 2009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느냐면 객관식이었거든요. 2009년부터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2012년도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이때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아주 증폭이 되어가지고 확대가 되면서 범위가 확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환들도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2009년도에 덴버 성장 발달 덴버 출제가 되고요. 덴버 프로그램 나왔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발달 특성, 성폭력, 자살, 그 다음 비만, ADHD, 공황장애, 아동 학대, 또 천식 아동의 치료 약물, 철분결합성 빈혈 영아, 철분결합성 빈혈도 나오고, 2010년도에도 성학대, 일형 당뇨, 물질 남용, ADHD, 틱, 뚜렛, 레트,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펠로시사 징후,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특성, 자살, 그 다음에 낙상 예방 방안 안전교육, 또 천식,
이렇게 벤톨린 약물요법. 11년도에 프로이드 폴거거 피아제 이론의 발달 특성, 천식, 천식의 이제 그 최대호기 유속기 나왔고요. 철분 결핍, 사구체 신염. 12년도에 또 덴버2 학교 폭력, 가와사키, 요충증, 중이염, 그다음 통증 사정 도구들, PTSD, 학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12년도까지의 출제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로 아마 앞으로의 주관식의 주제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그 주제들을 자꾸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2013년도부터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줄었죠. 주제들이. 그래도 ADHD. 자, 그리고 가성 성조숙증이라는 게 출제가 되었어요. 성조숙증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백혈병, 신증후군의 4대 증상, 근이양증. 여기까지 13년도까지 객관식이네요. 근이양증까지 나왔었고 2014년도에 그리고 성적 성숙 변화 테너 스테이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주관식이 되어가지고 2019년도에 테너 스테이지가 주관식 문제로 한 번 더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주관식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아동의 2009년부터 2013년도에 객관식 문제를 분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4년도에 콜버그 발달, 도덕 발달, 아동 학대, 천식, 류마티스열, 저신장증 나왔어요. 저신장증도 나왔습니다. 성조숙증과 같은 방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호르몬의 언밸런스로 인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15년도에 보울비의 애착 단계가 나왔고 그래서 당황했었죠. 흔한 내용이 아니고 B급입니다. 그래서 보울비가 다시 나올 확률은 한 15년, 20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6년도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프로이드, 콜버그는 아직까지 전부 다 충분하게 더 출제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배변 훈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출제될 거예요. 방어 기제, 퇴행 이런 것들 특히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앞에서도 2007년도에 유아의 발달 특성의 퇴행과 분노 발작이 잠시 노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방어 기제로서의 퇴행이 다시 출제가 되니까 이 유아에 있어서의 그 성격 특성은 굉장히 특이하구나. 심리 성격이 나오죠. 심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유아는 심리가 독특하고요. 학령정기는 인지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출제가 많이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 또 나오고 2017년도에 미숙아의 아프가 스코어가 나왔지만 미숙아들에게는 할 일이 많아요. 광선요법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광선요법의 어떤 작용, 부작용들도 정리하셔야 되고, 산소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담도 안고 있어야 되고 해서 미숙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야 하는 A급이죠. 캥거루 돌보기, 뭐 얘도 아마 B급, C급 정도가 되겠죠.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 이것도 자주 출제될 거고요. 편도선염의 약물요법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브로펜이 출제되었어요. 자, 이게 2021년도에 또 나왔죠. 아세트 아미노펜 자체가 답이었고요. 그렇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이 썼어요? 그냥 타이레놀 이렇게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물론 타이레놀이 점수가 빵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온점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반복돼서 계속 출제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연이어서 출제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2018년도에 아동 놀이가 드디어 나왔죠. 제가 놀이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었고 모의고사 당연히 했겠죠. 고관절 탈구도, 뇌수종도, 사구체 신염도 이건 전부 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18년도 출제되었고 2019년도 테너 스테이지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흡연 또 나오죠. 니코틴과 HDL. 이것 역시 모의고사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니코틴이 어떻게 동맥경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 또 나오죠. 어려웠습니다. 자살의 유형이 나와서. 그다음 2020년도에 아동학대 유형이나 당뇨 학생의 응급처치, 미세 변화형 신증후군의 전신 부종, 소변 혈액 검사들, 또 여드름 관련 호르몬과 여드름의 관리, 그 이제 비타민 A 여드름 관리, 약물요법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고, 천식의 테오필린 치료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점 자꾸 이 약물들이 아주 자세하게 질문이 된다라는 것도 감지하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 그래서 마유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제율이 높구나,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중심을 두고 또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 10페이지 들어갑니다.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서, 자, 첫 번째 성장 발달의 개념, 또 두 번째 성장과 발달의 양상, 그리고 세 번째 신체적인 성장. 자, 셋 다 중요합니다. A급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 성장 발달에 있어서의 개념에서는 성장 발달 성숙 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개념이 제일 중요할까? 그죠? 성장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게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성장이라는 건 신체적인 거죠. 양적 증가다. 양 이렇게 써놔야지. 그죠? 에? 성장은 핵심 용어가 뭐야? 양이에요, 양. 발달은요? 발달은 질이죠. 질을 또 뭐라 그래? 기능. 기능이지, 기능. 기능, 기술. 기능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언어는 어디에 해당할까? 성장일까? 발달일까? 발달. 대소변 가리기는 성장일까? 발달일까? 발달.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는 이 발달에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숙, 분화, 생물학적인 특성이죠. 분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 혼돈하지 않겠죠? 않으셔야 되고, 이 성장 발달에는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원칙을 갖고 있나? 상호 관련성도 있지만 방향성의 원칙이 있어요. 방향성의 원칙. 이 성장 발달은 어디부터 성장 발달을 시키더라? 머리부터. 그죠? 두뇌가 완성이 되어야 이제 발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목 가누기가 먼저 되는 거예요. 목을 가눈다라는 것은 수초가 자라가지고 뇌 척수액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여기 척추까지 갔으니까 목을 가눌 수 있는 거죠. 목을 가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수초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신경세포가 태어났어. 어디만 있다는 거야?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두뇌에만. 그리고 두뇌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천문도 열려 있겠죠, 그죠? 열려 있고 이 이제 신경세포가 자꾸 자라나.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자꾸 척수를 따라가지고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경추까지 내려오면 이제 팔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초가 완성됐다. 팔을 큰 동작을 하는 거는 일찍 되는 거지만 이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요주까지는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꼬리뼈까지 다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꼬락까지 손가락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들 수 있는 거지. 집을 수 있고. 예. 그리고는 이제 점점 어때요?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교한 활동으로 근력 같은 것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자꾸 섬세한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수초가 꼬리뼈까지 다 신경세포가 자라가지고 뇌척수액을 따라갖고 다 생겼어. 그 증거가 뭐예요? 똥구멍을 쪼을 수 있어. 에? 네. 항문 관략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새하고 똑같아. 새들 날아가면서 새똥 맞아봤어요? 살면서 한 번은 맞아야지. 안 그래요? 대단히 기분 나쁜데 얘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새머리라 그러지.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되잖아요. 이게 탁 쪼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대소변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쪼우지도 못하는데 바보 취급하면 바보 아닌데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가 있어요. 엄마들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려면 애들을 잘 키우려면 눈치껏 키워야 되는데 와 자기 위주로 다 큰 애처럼 독립심을 준다는 본인도 독립이 안 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본인부터 좀 독립을 하고 애들 독립을 좀 시켜라. 안 그래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독립이 되나? 그래서 그런 이제 독립심은 또 자존감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많아서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 자존감을 길러주고 독립심을 키워주고 하는 것이 그런 신체적인 성장 발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했으면 잘한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완성을 했으면 잘한다 해야지. 그렇게 않으면 힘 안 주면 그냥 싸잖아. 자꾸 힘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힘주면 힘들잖아요. 근력을 키우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지.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모두 몸을 이제 움직일 수가, 전신을 다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요렇게 집어요. 요게 수초가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기들 눈을 보면요, 막 모든 걸 삼킬 듯한 눈빛이 돼요. 이러면서 이제 죽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 좁쌀, 작은 쌀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거 이렇게 하나씩 집는데, 콩 같은 거 집고, 손으로 집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손재주가 좋은 거는 그때부터 젓가락질이 되잖아요.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 젓가락 왜 애기들 잘 쓰게끔 스프링 된 거 있죠? 그런 거 써주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답답한 거야? 엄마가 답답한 거야. 애기는 답답한 게 없어. 그게 성장 발달 과정이니까. 지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답답해야지 연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꾸 연습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발끝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아무도 우리나라 애들처럼 그렇게 핀셋으로 실험을 할 때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잖아요. 딱 보고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데는 코리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젓가락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 나무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쉬운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가르칠 때 쉽게 자꾸 나무젓가락 씌우면 커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힘든 거 해줘야 돼요. 쇠젓가락으로 딱 애기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장난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콩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쌀 같은 거나 여기 그 물감 먹어도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색소 그거 담궈 가지고 색깔별로 깔아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 똑같은 색깔 해가지고 집어넣기 다 끝나고 나면 뚜껑 닫아가지고 소리로 흔들어서 소리 듣기 이런 거 있죠. 그럼 반나절 다 지나가지. 에? 그래서 할머니 또 편하고 여러분이 볼 건 아니잖아. 할머니한테 주겠지.
할머니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그리고 애도 막 혼자 열심히. 응.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싫은 애들은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놀으라고 하루 종일 그거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또 모으잖아요. 아이를 제일 잘 발달시키는 건 심심해야 한다. 그거를 심심하면 생각하고요. 심심하면 움직이고요. 심심하면 관찰하고 심심하면 이렇게 섬세하게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심심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심심할까 봐. 발달 자극을 못할까 봐. 가우디도 혼자 어릴 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가우디의 건축물이 나온 거예요. 가우디 건축물이 전부 다 4살, 5살, 6살, 7살 여기에서 혼자 지내면서 관찰한 거를 다 건축물로 만든 거거든요. 도마뱀부터 시작을 해서 늘 자기 가까이 있었던 게 다 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 시절에 관찰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심하게 해놓으면 애들은 알아서 발달해요. 얼마나 좋아. 냅두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뭐든지 하면 칭찬해 주는 거 하면 돼요.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훈육을 배울 거예요. 훈육과 칭찬이라고 하는 그 2가지만으로도 아이들은 모든 정상적인 발달이 다 되고 자존감이 길러져요. 독립심이 길러지고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립심과 통제력 이 2가지가 언제나 고민이거든요. 그거를 잘 길러주면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갖출 수 있고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심과 통제력을 잘못 완전히 거꾸로 가르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까? 독립심.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그 다음 또 해봐, 이거. 그리고 통제.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이러 하니까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자존감만 떨어지죠. 그리고 아이 기죽인다고 그냥 뭐든지 남을 한 대 콕 때려도 그래 저런 게 사회성이야. 남도 한번 치워박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비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막 애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삐뚤어진 체벌을 해야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워야 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애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아주 우리 몸은 과학이거든요. 이렇게 과학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학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 배워야지. 배워야죠. 배우려고 든다면 못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려고 들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과학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원리 원칙에 맞게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끝장입니다. 그 자존감 높은 게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만 보면 맨날 웃어요. 웃긴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키웠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 꿀리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응? 단 한 가지도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도 한 가지도 꿀리는 게 없이 아주 이렇게 밝고 맑고 명랑하게 질문도 거침없이 항상 해요. 질문이 많아요. 네,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항상 부끄러운데 나는 엄청 부끄러운데 본인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답니다. 아직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라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놈이 뭐가 될까를 보면서 살고는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래서 성장 발달 얘기하다가 두미 발달의 원칙이에요. 왜 원칙이에요? 신경에 수초화라고 되어 있죠. 느낌 오시죠?
예, 신경의 수초와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성장 발달. 이런 걸 성장 발달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근원 그리고 또 두미 발달 원칙 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근원 발달의 원칙. 몸의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세분화 원칙. 네, 처음에는 전체 활동을 하다가 정교한 활동, 단순해서 복합으로. 그래서 방향성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네, 방향성의 원칙 세 가지 있어요. 쓸 줄 알으셔야 되고 꼭 나올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성장 발달의 기본 원칙의 세 번째 원칙, 연속성이 있어요.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죠? 기기 시작하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겠죠. 자, 네 번째, 결정적 시기, 민감기, 예, 최적기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시기다? 민감한 시기. 어떤 시기다? 결정적 시기.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정신체 발달이든 정신 발달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거죠. 이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함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상 발달을 이루어 줘야만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를 뭐라 한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때 잘못, 그러니까 정상 발달을 이루어지게 못했다면 이때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잠재된다든지 또는 이제 남에게 마구 해칠 수 있는 어떤 도덕 발달의 결함이 생겨서 품행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결정적인 결함이 남아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무섭다 1번, 별거 아니다 2번.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신체적인 발달은 그렇다 치지만 도덕 발달이나 사회 심리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결정적인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을 기를 때 이런 인지적인 발달보다는 인지적인 발달은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 웬만큼은 사회생활 할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지만 도덕 발달이나 사회 심리 발달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누군가의 어떤 그 어른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보호자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넘어가서 발달의 양상을 위한 최대한의 능력이 처음으로 제시되거나 발달되면서 질적 구조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 이게 뭐다? 민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시기. 즉 결정적 시기에 적당한 환경에 노출되질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이 초래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후 1년간 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장 후에 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죠.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대인관계에 성격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경계성 성격 장애 뭐 이런 형태가 또는 이제 품행 장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감의 형성, 보호자가 무조건 응애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하면 먹여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년 동안. 자, 5. 개인차.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나 양상, 그죠? 독특한 어떤 양상 이런 게 다 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뭐 일란성 쌍생아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을 때 나중에 만나보면 다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아동은 나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맞춰서 정상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표준, 평균적인 것에 맞추어서 정상,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고, 표준에 맞추어서 정상, 비정상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그 표준대로라고 아니어서 비정상이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덴버 발달 시스템으로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전문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화와 통합의 원리, 미분화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 세밀한 것으로 분화가 되지요. 그래서 목을 가누고 허리를 가누고 몸 성장하고 다리 성장하고 척수 유수화가 이루어지면 대소변 가리기를 하고 파악 반사가 소실된 후에 쥐기 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이 이 6가지 원리가 뭐예요? 성장 발달의 원리, 성장 발달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방향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결정적 시기, 개인차, 분화와 통합의 원리. 거꾸로 분화와 통합의 원리를 설명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결정적 시기를 설명하세요. 이럴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게 결정적 민감기다,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해하고 암기시켜 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인 성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체적인 성장에서는 성장의 비율이 다 다르다. 뇌인 경우에 2년간 상당히 성장합니다. 자, 2년간 상당히 성장하는데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 6개월에 뇌 무게 절반이고 12개월에 2.5배가 되고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대천문이 12, 18개월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초가 빨리 자라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12개월에 자란다는 얘기야. 대천문이 닫힌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 돌떡을 돌리는 애들이 있어. 옛날에는 있었어요. 자기 돌이라고 떡 돌리는 애가 그 정도로 이제 잡을 수도 있고 쥘 수도 있고 떡 돌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떡을 치고 자기가 돌리는 애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애들 없어. 집안에다 가둬둬서 그런 거지. 근데 뇌성장의 균형, 그래서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그래서 12개월에 자기 돌떡 돌리고 언어도 되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온갖 걸 다 집을 수 있고 하면 천재 나왔다고 얘기하겠지, 그죠? 그래서 12, 18개월. 근데 이제 18개월에 완성되는 엄마는 또 옆집 애를 보면은 우리 애는 바본가 이렇게 이렇게 누구 닮았나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누구를 닮았니 안 닮았니? 자, 그래서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 대체적으로 18개월까지 18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대소변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완성이 되냐면 24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늦은 애들은 24개월이 돼야 닫히는 거죠. 그때 되면. 대체로 신경계는 첫 1년 동안 엄청나게 수초와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 전까지 빠르게 성장했다가 그 후에는 거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6세 때 거의 완성돼요. 그러니까 만 6세가 되면 이제 뭐가 시작되면 돼? 언어의 가르침도 시작이 되면 되고 숫자의 개념도 가르치면 되고 이때부터 인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멍멍이 수준이지. 네? 멍멍이가 나. 근데 그 개를 데리고 개를 훈련시키지 차라리. 근데 개를 데리고 나비를 얘기한다, 나비를 쓸 줄 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심볼리즘이 안 돼요. 아기가 나비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비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 근데 실제로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은 얘 머릿속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은 항상 나비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나비인 거야. 이게 나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게 나비인 줄 알아요. 얘하고 똑같이 생겨야 나비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꽃에 이렇게
앉아 있는 나비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보이지도 않고. 이거 나비가 아닌 거죠. 이게 나비고 이것도 나비고 작아도 나비고 커도 나비고, 이게 심볼리즘이잖아요.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언어를 왜 해요? 심볼리즘을 언어화시켜서 표현하려고 언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그냥 이걸 나비라고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언어를 배울 때도 심볼리즘이 상상력이 떨어지지. 상상력이 떨어지죠. 상상력을 키워준 다음에 언어를 가리키면 그 엄청나게 언어에 대한 애착력이 생기더라고요. 배우고 싶다. 나 저게 뭔지 쓰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기던데. 그러고 나서 언어를 가리키니까 굉장히 빨랐고 폭발적으로. 그래서 독서 같은 것들도 하고 싶어 하고, 에? 책도 읽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있죠.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글을. 읽어만 주고. 엄청 재밌게 읽어주는 거죠. 엄청 재밌게 읽어주고 또 엄청 재밌는 읽음 요즘에 뭐 많잖아. CD 막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는 거 자꾸 들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들려주고 하는데 언어를 보면 하도 몰라. 예? 예. 그렇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거꾸로 키운 것 같은데 언어부터 먼저 가리키는 집집마다 이렇게 아기들 있는 집에 가보면 4살, 5살, 그죠? 3살, 2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한 24개월 정도 되면 온 집에 기역, 니은, 티귿 붙어 있고 가나다라 어겨겨 뭔지 자기도 해봐라 그러면 너겨 엄마 다 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 집에 보면 참,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이게 강 그리고 똑같아. 냇가. 네? 그래서 강, 냇가 그림이 뭐 다르지 않아. 똑같아. 저희를 어이없고 이러면서 이제 참 쳐다보다가 아기 보고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한 26개월, 28개월 정도 하더라고. 이건 뭐야? 냇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다 말살시켜놓고 심볼리즘의 상상력을 전부 다 말살시켜놨잖아. 애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암기하느라고. 애가 알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에? 이거 아니 가나다라 거겨 알면 뭐해. 그 수학 미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제발 기다려라. 제발 고2 때 되면 평준화 돼요. 그때 경쟁력에서 앞서야지. 공부를 잘하려면. 그때 가서 공부를 못하면 포기해야지. 아니 10분의 1만 공부하게 잘 타고난 수학 지능이 높은데 10분의 1이나 되겠어요? 10분의 1이나 돼요? 그래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는 될 거야. 수를 좋아하더라고. 저는 수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해야지 미적분 잘하지. 저는 언어는 좋아하지만 수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건 제가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심볼리즘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맞지 뭘. 네. 그리고 또 남들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알아들어요. 책을 읽어도 굉장히 빨리 정리가 돼. 그래서 나는 강의를 들으면 내가 정리가 돼요. 내 필기는 전부 다 강의 들으면서 다 정리를 해버려 그냥. 그렇거든요. 그건 그쪽 지능이 발달돼서인 거지. 수를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금융을 못해요 잘. 엄청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는 이게 몇 년에 몇 %가 오르면 얼마가 되고 이런 거 계산을 못 한다고.
이건 오를 거야. 이건 이제 집가는 뛰어난데, 이게 몇 프로가 돼서 언제 얼마가 될 거야. 뭐 이런 계산 있죠. 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얼마나 되는 게, 그게 왜 중요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응? 네. 어쨌든, 제발 학년 전기에 이 뇌도 아닌 뇌를 가지고 뇌가 아니잖아 지금 만 6세가 돼야 뇌거든요. 이때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거죠. 초등학교 가서 바보 되면 어떡해? 바보 되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자존감을 잘 키워놨다면 바보라기보다 난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난 빨리 니네들보다 앞서 갈 거야 라고 하는 학구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길 수 있게 얘들을 이렇게 잘 방향 전환을 해줘야겠죠. 그럴 수 있으려면 칭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기죽이기 싫어가지고 만 2세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한다? 기 죽어요? 고1 때 되면. 중2만 가면 기 다 죽어. 공부하기 싫은데 뭘. 네. 중2 때 되면요. 반항기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지적인 호기심을 키워줘야지 유지가 되지. 공부하기 싫어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시절에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지금처럼. 지금의 철든 것처럼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다 뭐 서울대 강의 하는데 가서 앉아있겠지. 그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걸 잘 알고 선생님이잖아요. 발달 과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부모가 되실 거잖아요. 이걸 알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별 뇌에서 그렇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임파 조직 있죠. 임파 조직은 10세, 12세의 최고. 그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위축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편도선 절제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권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뭐 절제를 하든 뭐 이런 거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의 성장입니다. 언제 발달하겠어요? 그렇죠. 14, 16세가 되면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어른까지 성장 20세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주면 이건 신경, 이건 생식계, 이건 임파, 그리고 일반형은 키 몸무게겠죠. 언제 급성장해요? 만 2세까지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가파르죠. 만 4세까지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 그래프에 따라서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 4세까지는 어때요? 엄청나게 잘 먹여야지. 특히 이제 태어나서 2세까지 잘 먹이고 2세에서 4세까지 이유식 하니까 또 골라 먹이고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까지는 노노 에이지. 성격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이때 성격 특성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격 특이합니다. 2세에서 4세까지부터 이제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하면 안 먹어. 막 노노 에이지. 싫어. 속 뒤집어지. 그래서 이때 많이 먹일 필요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많이 안 크거든요. 자, 안 커. 안 크다가 또 언제 커요? 만 12세부터 또 가파르지기 시작하죠. 만 12, 13, 14, 15, 16 이때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오면서 날씬해야 된대.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야 돼. 근데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까? 닭만 먹여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칼륨, 그죠? 칼슘이죠. 칼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먹여야 미네랄 있는 것들 많이 먹여야 되는 거죠. 자, 이래서 13페이지의 그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꼭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맞혀야죠. 그 그래프만 딱 보고 이건 임파, 이건 신경, 이건 일반, 이건 생식.
예, 그리고 특성을 쓰세요 하게 되면 일반형은 키, 체중, 뭐 호흡기, 소화기, 신장, 심장, 비장, 뭐 근육, 골 전체 무게 이런 것들이 일반형이다. 이렇게 그죠? S자 패턴이며 영아기 사춘기의 급성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렇게 표현해 내시면 돼요. 신경형은 뇌, 척수 등이며 출생기 초기부터 급성장해서 4세경에 성인 수준의 80%. 림프형 가슴샘, 림프절, 편도 이런 림프 조직의 성장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림프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만 2세, 만 4세까지는 거의 바닥이라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 12세경에 성인의 2배에 달했다가 이후에 점차 퇴축하고 18세의 성인 수준이 되죠. 생식형 생식기 유방, 음모, 자궁 등의 생식 성장을 하는데 사춘기에 급성장하더라. 그래서 16, 18세의 성인 수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머리둘레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자 가슴둘레, 머리둘레, 체중, 보기와 골반, 신장 읽어보시고요. 근육 조절은 두부에서 미부로, 머리에서 다리로, 중심부에서 말초로, 일반에서 특수로, 전체 운동, 국소 운동으로 발달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성장을 다뤘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에서는 저 표가, 그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성장 발달 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인지 발달 삐아제가 이아제가 제시하는데 어떤 개념, 조직, 적응, 균형, 동화, 조절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요렇게 단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로만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만 나눠놓고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거는 구체적 조작과 형식적 조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해서 성인 뇌가 되면 구체적 조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추상성까지 없는 것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장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그러죠. 도식이라는 거가 뭔지, 또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2가지 차원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자, 도식이라는 것은 적응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사물, 사건에 대한 윤곽, 그리고 지적 구조, 지각의 틀, 반응의 틀, 이렇게 적응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식에 대한 개발, 기존 도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죠. 그야말로 이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지적인 틀. 그죠? 근데 이런 스키마는 계속 변화되지 않고 고착돼요. 조금씩 변화되죠. 약간씩 변화돼요. 어릴 때 생각했던 개념하고 어른이 돼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자꾸 달라질 수 있는데 고집스럽게 그거를 또 변화되지 않는 것만 고집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틀, 반응의 틀. 그래서 머리형들은 정해놓고 하고 싶어하고 장형들은 해가면서 만들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 반응, 자기 나름대로의 스키마를 형성하는 방식인 거죠.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 구조가 환경 요구에 맞춰가는 거. 환경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도식은 변화된다, 안 된다? 돼요. 도식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적응이죠. 어댑테이션. 여기에는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 경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맞춰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하는 것.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을 변화시키고 새로 형성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성장 발달 이론의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이론 개념에서는 고정된 요소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해? 도식과 적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스키마를 변형을 가져오는 건 적응. 그죠? 받아들이면 동화, 수정하는 건 조절인 거죠. 자,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뭐냐? 이런 지적 과정을 체계화하고 결합하고 통합하는 것이니까 조직은 곧 통합이라고 볼 수 있고 평형이라는 건 동화 조절 사이에 인지적 균형을 이루는 것, 효과적인 도식을 만드는 것을 평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지체계와 외부 세계 간에 안정된 평형을 좀 추구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려고 머리형들은 그래서 머리 아픈 거지. 자기 딱 계획한 대로 딱 계획을 수정하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도식이 변하는 걸 너무 싫어해. 스키마가 딱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변화가 되면 짜증을 내죠. 왜? 편하지 않으니까. 평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평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장형들은 그 평형 아슬아슬한 걸 되게 즐겨요. 그래서 장형이 뭔지 아나? 세상에 사람은 3명이 있대. 머리형, 가슴형, 장형. 배만 채우면 기쁜 사람. 그러면 배만 차면 뭐든 할 수 있고 힘내서 에너자이저들. 그런데 머리는 비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 좀 하고 다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슴형 이게 마음이 차야지 뭐든 움직이는. 여기에 따뜻해지지 않으면 이게 우울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여기가 따뜻해지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머리형 이 따뜻한 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해가 되면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장형들은 머리형을 욕하고 머리형들은 장형을 욕하죠. 가슴형들은 중간에서 막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나중에 양쪽에 다 욕먹고 슬퍼하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다림질 아침에 딱 장형 남편은 왜 이렇게 와이셔츠가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막 이렇게 막 그런 머리형의 아내는 아니 말만 하지 왜 화를 내 얘기를 안 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해줬을 텐데 이러면 이제 장형 남편은 또 따박따박 말대답이라고 그런 건 알아서 하면 안 돼? 막 이래. 둘 다 막 짜증나면서 이제 상처나고 상처를 내면서 이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 머리 가슴 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극렬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나비효과가 생기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뇌 자체가 도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스키마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댑테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 천국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걸 또 창출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에너자이저 하고 싶은데 에너자이저처럼 보여. 그런데 뭐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키마와 어댑테이션 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과 평형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개념은 뭐겠어요? 도식과 적응, 동화, 수정, 조절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이걸 가지고 발달 단계별 특성 갑니다.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의 인지적인 발달에서 그 특성은 분리와 대상 영속성 상징인 거예요. 자, 분리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상 영속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지 발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감각 운동기 때에 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감각 운동기가 나오면 10중 8구 대상 영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속에 분리라는 개념하고 상징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달을 있으면서 뭐를 경험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내가 곧 엄마요, 엄마가 곧 나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왔어. 나와가지고서 엄마가 자꾸 사라져. 에? 자꾸 엄마를 찾는데 자꾸 사라져. 또 사라져.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분리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 분리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거꾸로 뭐를 생각하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분리와 독립의 개념에서 그 중요한 거 적절하게 자꾸 분리를 시켜줘야 아이는 나가 되는데 엄마가 분리가 되면 불안해하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야. 불안이 없으면 죽은 거지. 사람이 어떻게 불안이 없어요? 근데 불안을 싫어하지. 단지 불편할 뿐인 거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걸 키우는 것도 나고 그걸 줄이는 것도 나예요. 그렇지만 없어지진 않아. 왜 불안이 없기를 바래? 사람이 아닌데? 예. 아무리 득도를 한다 해도 불안이 없을 수가 있나? 불안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불안이 왜 있어요? 그건 나예요. 이게 타고난 본질적인 거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가지는 거예요. 불안은 곧 분리라는 의미죠. 분리죠. 분리가 됐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뭘로 그 불안을 다스려요? 대상 영속성으로. 엄마는 그는 떠났으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거죠. 님은 갔습니다.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엄마는 갔는데 곧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때 사회 심리적인 발달에서 그 신뢰감을 형성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면 신뢰가 존재하면 뭐에 대해서 인지하겠어요? 나에 대한 고찰을 이 조그마한 애들이 하기 시작한다? 내가 누군가? 나는 뭔가?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 왜 배고프지? 나 왜 축축하지? 이거 있잖아요. 어쨌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우는 애들은 굉장히 자아감도 높은 거죠, 사실. 요구를 하잖아요. 원하는 거에 대한 요구. 울면서 나 이거 해줘. 이거잖아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참는 게 나아? 참는 게 이상한 거지.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우는 걸 싫어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울어야 정상이고 감사한 거지.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아이잖아요. 예. 그래야 해결을 해주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애기들이 우는 거는 자기 표현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자아감이 높은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저게 뭘까 생각을 하고 휘둘리지 말고 이제 애하고 대화해서 알아내고 또 해주고, 응? 웬만큼 무시하고 너 자신은 네가 해결해 이것도 좀 주고. 자, 분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분리를 안 될 수가 없어. 해야지 나를 알아요. 그걸 맨날 엄마가 붙어 있으면 애가 독립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유아 때 발달 과업이 심리적인 발달 과업이 독립이거든요. 이때 아기 때 분리와 대상 영속성을 잘 발달시켜 놔야 유아기 가서 독립이 되죠. 그리고 통제가 되지. 그리고 상징 사용이에요. 상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부터 그 상징, 심볼리즘을 잘 키워내면 인지 발달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러면 이 심볼리즘을 어떻게 키워내겠어? 응? 어떻게 키워낼까 이때는? 애가 강을 알아, 뭐 나비를 알아, 뭐를 알아? 에? 뭐를 알아내겠어요?
소리, 색깔. 색깔도 잘 모르죠. 판단이 안 되니까 물체, 형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모빌리즘 해놓잖아요. 모빌 막 뺑뺑 돌아가잖아. 소리 내고. 네, 굉장히 좋은 자극인데, 그러니까 이거 모빌만 그냥 계속 해놓고 할 일은 아니고요. 소리의 이 심볼리즘 너무 잘 돼요. 궁금하잖아요. 심볼리즘에 속으로 들어가면 호기심이거든요. 호기심이잖아요. 심볼리즘 되게 잘 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 그러니까 저기 건축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스페인 건축가 누구 얘기했잖아. 가우디가 생각한 건 그 도마뱀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원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심볼리즘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집중하고 매료되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생각해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볼리즘을 키워주는 능력,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지잖아요. 생각하게 해야지. 그게 뭘로 생각하게 하겠어요, 애기들을? 소리를 들려주면 생각하겠죠. 형체를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생각하겠죠. 그런 거를 활용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돌려서 똑같은 소리로. 난 누워있구나. 난 또 이박이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에 이때 애들이 누워만 있잖아요.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눈을 뜨면 들리는 소리. 그래서 어떤 소리가 좋아. 그래서 마덜구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 된 굉장히 운율이 좋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의 동요도 좋은데 동요 좋지.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그게 별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프레벨에서 나온 마덜구스 음악이 운율이 있거든요. 운율. 똑같은 운율이 계속 반복되는 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음악과 운율이라고 하는 거 엄청 예뻐요. 그래서 그런 운율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반응이 틀려요.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듣고 있어, 애기가. 네, 소리가 들리는 대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막 열심히 듣고 있고 자극이 되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그래서 처음에 6개월간은 이제 음량밖에는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블랙밖에는 구별을 잘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큰 그림들 있죠. 병풍 같은 그림들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보고 한참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이제 자극해주고 나중에는 좀 더 지나고 나면 색깔 자극해주고 이러면 심볼리즘이 강해지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자꾸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분리를 시켜놓고 냅둬. 모빌만 돌아. 난 이 방에 버려졌구나. 나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불안감만 높아지잖아요. 엄마 언제 오나. 소리만 나면 이제 엄마인가. 이런 것보다는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소리. 그렇잖아요. 엄마가 언젠가 올 거야 하는 거는 지금 소리가 들려. 그리고 모양이 보여. 어떻겠어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잖아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인지 발달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을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데 내가 애기가 돼야 답이 나오는데 너 있어? 싸면 얘기해? 막 이거만 돼가지고 나는 감각운동기. 그러니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면 뭐만 나오겠어요? 대상, 영속성, 상징, 분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걸 이해하면 이제 1차, 2차 순환 반응기, 2차 협응기죠. 그죠? 협응이라는 것은 자, 도식의 협응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 찝을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좁쌀 하나, 콩 하나를 딱 찝을 수 있는 눈과 손의 협응, 이런 것들, 이게 협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도식의 협응기, 물체의 영속성을, 대상 영속성을 엄청나게 발달시키는 시기가 8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발달돼요. 대상 영속성이. 친숙한 것과 그러니까 낯선 것을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깍꿍놀이는요. 이 깍꿍놀이, 우리나라의 깍꿍놀이 기가 막힌 거예요. 12띠 깍꿍놀이에 책 하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이 엄마가 완전 떼부자가 된 엄마가 있어요. 뭐 그 책이 별건 없어. 그냥 12띠니까 멍멍이가 없다. 그 다음 장 딱 열면 깍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나 쥐 없다. 깍꿍 이러면서. 근데 이것만 깍꿍만 열면 막 애가 까르르르 또 없다 뭐 깍꿍 너무 그게 이제 깍꿍놀이가 그런 의미래요. 자아에 대한 거 있죠. 상대가 나를 보고 깍꿍하면서 놀래키면서 웃어주는 거. 그래 막 웃어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난 엄청 인기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정말 재미있게 깍꿍을 깍꿍 이러면 엄청 울어요. 깍꿍놀이를 가지고 자존감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깍꿍놀이로 진짜 나 자아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부정적인 자아도 만들 수 있어. 그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 깍꿍놀이는 해줘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보고 방금 자꾸 웃어주니까.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깍꿍놀이. 예. 그게 친숙한 거, 낯선 거 구분하면서 깍꿍놀이. 2차 도식 협응기. 요게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조작기. 야, 이 전조작기로 넘어가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 짓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아요. 만 2세에서 만 이제 6세까지 정도겠죠? 만 2세, 6세, 뭐 7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해요. 난감해하죠, 엄마가. 전개념기.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이때 숨바꼭질 놀이하면 진짜 웃겨요. 애가 어디 숨어요? 커튼 뒤에 숨잖아요. 네, 다리 다 보이는데 지 얼굴만 넣으면 나 안 보이지. 그래서 진짜 자기중심적인 생각. 맨날 전화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이 끝장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리고 상징적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상상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제 상징이라는 의미를 상상놀이예요. 그래서 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이 상징놀이를 할 때 끝없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죠.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언어 사용이 증가해서 엉뚱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관적 사고기. 자, 이때 4세에서 7세까지 그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때 끊임없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때 현실의 바탕을 둔 놀이를 하면서 흑백 논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변환 추리, 마술적인 사고, 물활론의 끝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장 안에 이게 그 괴물이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시기죠. 이 시기가 물활론, 그리고 항상 인형놀이, 병정놀이, 이런 것들로 빙의가 되는 애들. 이게 직관적 사고기. 그래서 상징놀이는 역할놀이, 인형놀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모방놀이 이런 게 엄청 발달하는 시기. 많이 놀려주면 생각을 하겠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 많이 해야지.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말이 많다 이러면 그 좀 나중에 이러면 그죠? 그래서 아기가 질문을 할 때는 들어줘야 돼. 그냥 들어주면 돼요. 대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대답해주기가 너무 난감한 소리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잖아요. 달이 날 따라와. 안 따라오거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엔 다 알게 돼. 막 이러면서 몰라? 내가 뭘 몰라? 막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다리 널 따라와?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다리 널 따라와? 따라와? 막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건 뭘 말이라고 그걸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꾸 들어주면 생각하겠죠.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표현하면서 질문하겠죠. 자꾸 질문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한다? 생각 많이 한다는 소리지. 생각 많이 한다? 좋은 거죠. 그런 애들이 고2 가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빛을 발하는 애들인 거예요. 네. 엄마는 그저 그냥 아이의 호기심, 계속 키워내 주기만 해도 성공이죠. 뭘 가르쳐요? 뭐를 가르쳐? 그래서 너무 끔찍해요. 최단기에 최고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저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최단기에 최고의 효과. 그래서 맨날 단기 합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최단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영어를 왜 10년 동안 가르치고 있냐는 거야. 네, 우리 작은 애는 좀 잘 키워볼 거라고 대치동을 데리고 갔다가, 네, 정말 대치동하고는 관계없이 키워버렸어. 키우게 되더라고요. 도른 거야. 일주일에 100페이지씩 단어장을 내줘요. 그거 다 암기 못하면 집에를 안 보내줘요. 집에를 안 보내줘. 그럼 애가 그 100페이지 되는 걸 다 암기해야 진짜 100페이지씩 줘요. 단어를 다 외워야, 그 시간에 다 외워야지 집에를 갈 수 있어. 그러면 100페이지를 수업하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끝나고 나서 그걸 다 외우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영어학원에 가면 거기가 제일 유명하대. 그래갖고 엄마들이 다 그 학원을 보내서 나도 보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애가 2시에 가면 8시에 오는 거야. 밥도 못 먹고. 응? 2시 수업이면 8시에 오는 거야. 4시 수업이면 10시에 오는 거지. 어쨌든 10시에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뭐 다녔겠어요? 그 길을?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애를 그냥 외국에 보내놓으면 즐겁게 뛰어만 노는데 배워오잖아요. 응? 엄마가 할 일은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지. 엄마 아빠 할 일은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학원을 보낼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려면 본토에 가야지 뭐. 영어 나라 가서 한 달만 있다 와도 저절로 배우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러고 나서 궁금하잖아.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뭐하러 그렇게 영어 단어를 그냥 텔레비 계속 아니면 이제 그죠? 영화 계속 보게끔 하더라도 단어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취미가 없어. 얘는 언어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시키면 되지. 안 그래요? 생활할 정도만 하면 되지. 근데 유난히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언어 지능이 좋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하나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러면 영어권에 보내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영어권만 보낼 게 아니라 스페인도 보내보고 프랑스도 보내보고 독일도 갔다 오고 그러면은 엄청 빨리 배워.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 놀랍게도 프랑스에 유학을 가네. 근데 일본 가서 잠시 방학을 갔다 왔는데 일본어 습득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결국은 프랑스에 넣어놔도 디자인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유일하게 한국 사람 한 명 있는데 다 하더라고요. 되는 거야. 되는 애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언어가 안 되는 애가 돌아버리는 거지. 프랑스도 갔다가 스페인도 갔다가 영어도 안 되는데 프랑스어도 안 되는데 한국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로 갔어요. 자, 7세에서 11세 관계 분류 보존. 자, 이때부터는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수학을 시켜야지. 산수지 산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언어도 시켜야 되고. 이 7세가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인지가 발달됐는데 이때 안 가르치면 언제 배워요? 그래서 이제 국어 받아쓰기, 탄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죠? 매일매일 매일 배달 오는 거 있던데. 다 까먹었다?
학습지. 그런 거. 예. 그런 거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있잖아요. 한자, 국어, 언어, 단어, 그리고 산수 이런 거. 매일매일 조금씩. 왜냐? 참을성, 끈기, 반복. 이 도덕성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인지와 도덕성은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거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느냐? 도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 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너무 세게 잡아주면 안 되겠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더 받아들이면 더 해주면 되고, 좀 덜 받아들이더라도 룰만 알면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항상 나에게 주어진 건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깨우치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토할 정도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참을성을 기르면서 가르쳐야 돼요. 관계 분류, 보존, 서열화,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이런 게 다 이해돼요. 그래서 자꾸 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탈중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르쳐야 돼요. 응? 책 독서를 안 하는 애들 있죠? 있어요. 타고나게 책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타고나게 독서를 싫어해도 가르치면 상식은 늘어나요. 예를 들어 지리 같은 거. 또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 지리와 시간이 합쳐진 게 뭐예요? 세계 지도 갖다 놓고 타임이 다르잖아요. 갈수록. 이런 것들. 이게 다 탈중심하거든요. 내 세상을 한국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평생을 한국만 사는데 내가 왜 세상을 알아야 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탈중심화가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세계화를 못 시키고 무역도 못 하고 깝깝한 법만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맞는 법만 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 그 얼마나 답답해.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화가 되고 탈중심화가 돼서 저쪽을 이해하고 하는 거지.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공감 능력이 커져야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해져요. 이해할 수 있어야 행복하지. 오해하면 어때요? 오해하면 0표 꼬표만 남는다? 너는 맞고 난 맞고 넌 틀렸어.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탈중심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탈중심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EBS 프로그램에서 되게 감명 깊은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그분이 채소를 파시는 분인데 외국 분이신데요. 유럽에 계신 분이셨어. 채소를 키워가지고 파는데 식물에 대한 교육을 매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그냥 밭농사하는 옆에 가건물 같은 데다가 TV나 칠판 갖다 놓고 식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야. 학습을 하도록 엄마들이랑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다 주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맨날 해. 매일 해. 매일 자기 혼자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면 또 캐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채소 캐가지고서 캐서 사가지고 가고 또 남은 거는 팔러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했더니 식물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그런다. 식물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 두 가지가 좋대요. 내 몸이 살고 지구가 산대. 그리고는 이렇게 지구를 사랑하게 된대요.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게 된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정말 맞거든요. 공감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지 않죠. 행복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기냐? 구체적 조작기에 생겨요. 그 도덕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도덕성도 그런 거잖아요. 룰을 지켜야 되는 건 룰을 꼭 지켜야 돼요. 규칙을 꼭 지켜야 돼. 왜 그렇죠? 그 룰을 지키는 자체가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거든요. 그죠? 나만 산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걸 배우지 않고 모두가 같은 룰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싫어도 지켜야 돼.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그런 도덕성의 바탕이 되는 게 이 인지예요. 이때 이 도덕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어디서 머물러요? 직관적 사고기에 머무르죠. 이 인지를 발달시켜주지 못하면 직관적 사고기에 머물러요. 이 사람 끝난 거야. 뭘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남들이? 싫어요. 그래서 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네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맨날 화가 나. 맨날 화나고 오해하고 맨날 짜증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따당하는 거야. 당한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딸을 시켜요. 그런 거지. 어울리질 못하니까. 그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덜 자기중심적인 생각, 탈중심화를 계속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조작기의 인지 발달이라는 건 도덕 발달을 위해서 인지 발달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인지 발달을 잘못 오해하면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지능에 중점을 둬버리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애가 지능이 뛰어나.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런 사람들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응? 자기 성취에,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성취에 엄청 매료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성취를 해. 그런데 남을 위한 성취가 아니야. 더불어 사는 공감을 위한 가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권력욕, 권리욕, 그리고 권리와 힘을 가지면 남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하고 OX 관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맞고 넌 다 틀렸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 가면 이제 이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상에 가면요. 이제 영화 감독들이 많이 나오죠, 이때. 영화 감독들이 많이 나오지. 예술의 성공, 예술의 이제 완성작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죠. 왜?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 추상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논리성, 추상력, 상상력이 최고의 수준이 되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E.T.를 만들 때가 만 19세였어요. 19세. 소년이었다고. 엄청난 획기적인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상력이 완성되는 수준이죠. 가설적, 연역적인 사고, 이상주의적인 사고. 철학자가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된 상상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죠. 그리고 이 바탕이 되는 게 수학과 과학의 원리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가치관과 규칙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의 개념은 조작이라는 것이 정보 전환을 이해하는 가역적 정신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가 된다면 나누기가 되고 왔다 갔다 가역적인 정신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개념화가 가능해지면서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작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 가역적인 활동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가역적인 활동도 하고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의 현상이나 어떤 결과보다는 원인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과정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고란 아동이 세상에 대해 경험해 보지 않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 그렇지만 구체적인 틀 안에, 현재의 시간 틀 안에 사고로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야만 사고할 수 있어요. 사물이 존재해야만 사고할 수 있는 거죠. 형식적 조작기에는 사물이 없어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 조작기는 사물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요. 그게 다른 거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사물이 존재해요. 그죠? 존재하고 형식적 조작기에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둘 다 상상이 가능해요? 상상이 가능하지 않아? 상상이 가능해. 근데 구체적인 조작기는 사물을 통해서만 상상이 가능하고 형식적 조작기는 사물이 없어도 상상이 가능하죠. 분류라는 것은 비슷한 특성끼리 그룹으로 모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표, 동전, 돌멩이 모으기, 조개 껍질 모으기, 인형 모으기, 자동차 분류 이거죠. 보존, 동일성, 가역성, 상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역, 이건 이해할 거고 탈중심화, 이제 이해하겠죠? 네, 탈중심화가 발달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징, 글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을 배우는 거죠. 법과 시간 속으로, 사건들의 관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이런 것들 이제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천문학, 역사, 지리학 이렇게 폭넓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탈중심화가 되고 상징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건 독서예요. 독서. 이때 독서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죠. 읽기 능력은 독자적인 탐구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상상이나 지식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어요. 인지 발달부터. 그다음에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